제52차 정책조정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원식 원내대표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네, 이제 휴가철이 다 돼가는데 기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습니다. 이번 한겨울도 한여름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뜨거운 대한민국 여러 주제들을 함께 다뤄나가겠습니다. 우리 기자 여러분들 수고하신다고 박수 한번 먼저 치고 시작합니다. 아무도 안 웃어요. 좀 웃으세요. 노동차별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정부가 물꼬를 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물결이 민간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 경희대는 국내 대학 가운데 최초로 교내 청소 노동자 140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성의 전당인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소중한 결단이라고 높이 평가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CJ그룹은 파견직 3,008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고, 두산그룹 역시 450명의 사내 비정규직을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상시 지속적인 일자리, 정규직과 동일 노동이 존재하는 일자리에는 비정규직을 써서는 안 된다는 상식이 뿌리 내리는 계기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체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은 OECD 평균치 2배에 가까운 32%에 해당합니다.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지 않고 재벌 개혁이나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 구축을 부르짖는 것은 공언한 담론에 불과합니다. 한 기업에 한 명의 정규직이 늘어날 때 또 다른 기업에 한 명의 소비자가, 든든한 소비자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개인 국민이 살고 기업이 사는 선순환 경제,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 가치인 것입니다. 최근 가뜩이라고 불리우는 기업 이미지 제고 효과를 최근 가뜩이라 불리며 기업 이미지 제고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오뚜기만 보더라도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기업 입장에서도 남는 장사입니다.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동력 확보와 사회 안정을 위해서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정치권과 경제계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 예정된 대통령과 재계 회동에서 재계가 비정규직 제로 사회를 위해서 합심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야당은 묻지마 공격으로 과세 정상화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말아야 합니다. 보수 정부에서 실패한 재벌 감세를 바로잡는 민주당의 과세 정상화는 국민의 뜻입니다. 그런데 야당은 또다시 한 입으로 두 말하기씩 묻지마 반대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법인세 인상, 기업을 위축시키고 경제를 악순환시킬 것이라며 재계와 자유한국당 편에 서서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법인세 실효세율 정상화 후 법인세율 25% 원상 회복 공약은 국민 눈속임수였습니까? 김동철 원내대표가 발의한 과표 200억 초과 기업 법인세 25% 과세 법인 왜 내신 겁니까? 더군다나 김동철 원내대표 법안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과표 2천억 25% 인상 주장보다 훨씬 강력한 증세 법안입니다. 참고로 국민의당은 법인세 인상 법안만 모두 5건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이해운 대표도 군사작전 하듯 속도전을 내고 있다, 구테타 하듯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법인세는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하신 유승민 후보의 공약은 잘못된 것인지 답을 하셔야 합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흔들리는 갈대도 아니고 며칠 전만 해도 적정과세와 조세개혁의 필요성이 동의하는 듯 하더니 또 이제는 왜 자유한국당과 같은 배를 타려 하십니까? 자신이 한 약속도 외면하고 일단 문재인 정부 정책은 반대라는 식의 태도는 온당하지 않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공약과 김동철 원내대표의 법안, 유승민 후보의 중복지 중부담 공약은 더불어민주당의 과세 정상화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처럼 여야가 공통점이 있으니 생산적인 결론을 내서 협치를 이룰 적기입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여야정 협의체의 공식적인 논의 자리에서 조세개혁 논의를 함께 해나갈 것을 저희는 기대하겠습니다. 휴전협정 64주년입니다. 북한은 긴장 완화를 위한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어제 김근태 의장님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오늘이 마침 정전협정 체결 64주년인데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경제라는 김 의장님의 의지와 철학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김 의장님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것처럼 평화가 뒷받침되지 않는 민생은 지속 불가능하고 민생 없는 평화는 공허하다. 이런 말을 기억합니다. 분단이란 현실 속에서 한반도 평화와 민생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현재 한반도 상황은 평화와 민생 양 측면에서 그야말로 총체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보수 정권 시절 파탄난 남북 관계를 복원시키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대화 시도에 북한의 번번이 어깃장을 놓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대화 시도에 북한이 번번이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정부가 제안한 군사회담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데 이어 남북 이산가족을 위한 적시적 회담 제안 역시 묵묵부답입니다. 오히려 국내외 연구기관들과 언론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추가적 미사일 발사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북한 당국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혹시라도 위기만 증폭시킬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발을 백책하고 있다면 이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더는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우리 정부가 내민 화해와 손길에 화답해 군사회담과 적시적 회담 제안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내놓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태년 정책기획자 모두 발언드리겠습니다. 네, 김태년입니다. 갓김치는 여수 돌산 갓김치가 아니다. 방금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야당의 지도부나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문제도 추경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과세 공정성 확보하는 관세 인하이나 소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 문제들은 다 이번 대선 때 야당들도 공약도 걸었던 거예요. 그런데 야당 지도부에서는 자당의 이 대선 공약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대선 때 공약은 국민들께 드렸던 약속 아니겠습니까? 정권을 잡았든 또는 잡지 못했던 국민들과 했던 약속은 지키겠다. 이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본인들이 냈던 공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오늘 또 드립니다.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명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다른 정당의 의원님께서 연소득 2천만 원 이상 모든 소득자에게 연 12만 원 최저한세 즉 서민증세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 계세주의를 실현한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셨는데요. 우리 이동주 의원이 전문가이신데 우리 헌법 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조세 법률주의와 또 조세 평등주의 원칙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요. 저소득자의 세부담을 늘려야 한다 이런 원칙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국민 계세주의는 프랑스 혁명 당시
평민들만 부담하던 세금을 귀족들도 내라, 이런 의미에서 유리한 것입니다. 원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귀족도 국민인이 세금을 내게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돈 없는 사람도 국민인이 한 푼이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런 논리로 바뀐 겁니다. 세금의 가장 큰 기능은 두의 재분배입니다. OECD의 2011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의 소득 재분배 기능, 이건 이제 소득세 세전 세후 지리계수 변화를 가지고 통계를 내는 건데요. 이게 OECD 회원국 31개국 중에 30위로 최하입니다. 31위는 칠레입니다. 법인세를 낮추고 서민 증세한 이후 지난해 발표한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 수준은 35개국 중에 31위입니다.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는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일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지금은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득 재분배율을 높일 때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당장 분배도 안 되는 상황에서 서민 세금부터 늘리자. 그래서 연봉 2천만 원 이상 소득자, 그러니까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이하의 국민들에까지 부양 가족이 얼마나 깊든지 관계없이 세 부담을 증가시키겠다는 것은 지금 현실에 맞지 않고 또 서민들을 살피지 않는 그런 형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탈원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신고리 5, 6호기는 어떤 예단도 없이 공론화 절차를 거쳐서 시민개시문단들이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바에 따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최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를 계기로 탈원전 정책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주장들도 많이 있어서 국민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한 두 가지만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통령 한마디에 탈원전이 결정됐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기사도 언방부들께도 이런 기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탈원전 또는 탈핵은 어느 날 느닷없이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는 오래전부터 있었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는 탈원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제가 초선 때, 그러니까 10년도 훨씬 넘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제가 산자위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때도 이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여러 논의가 있었고, 그때도 탈원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대선 공약집에 있었던 내용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론을 수렴, 향후 20년간의 전원 믹스를 원점에서 재설정하며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원전은 다른 에너지원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재검토한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노후 원전 안전 정책을 추진한다. 노후 원전의 연장 운전 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원전의 폐기도 EU 방식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쳐서 결정한다. 이게 어느 당 공약 같습니까? 이건데요. 자유한국당이 이게 자유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의 당시 박근혜 후보의 대선 공약입니다. 이게 310페이지, 우리의 꿈, 이 대선 공약입니다. 이미 5년 전에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도 국민 여론을 수렴해 에너지 믹스를 원점에서 재설정하고 계획 중인 원전을 재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야당이 되더니 말을 바꾸는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또 하나의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원전 산업을 포기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당과 정부가 충분히 국민들께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만 한 가지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원전 산업에서 블루오션은 원전 해체 시장입니다. 원전 해체 시장입니다. OECD 선진국에서 탈원전은 일반적인 추세이고요. 신규 원전은 중국, 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되어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자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반면에 원전 해체 산업은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연구 정지된 150개의 원전 가운데 해체가 완료된 원전은 아직 19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50년이면 400기가 넘는 원전이 수명을 다 하게 되는데 국제원자력기구는 2050년까지 원전 해체 시장의 규모가 약 1000조 원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에 원전 해체 산업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은 원전 산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전 해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탈원전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우리 당에서 오랫동안 준비해 왔던 정책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제8차 전력수급 계획 및 제3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미래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전력 수급 계획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기료 인상 없습니다. 추경을 끝나고 나니 어느새 결산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난 5월 31일 정부로부터 2016년 회계년도 국가 결산 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되었고 8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상임 및 결산 예비 심사와 예결위 결산 심사가 진행됩니다. 국회 결산 심사는 한 해 국가의 수입, 지출의 실적 심사를 통해 정부 예산 집행을 검토하고 장래의 재정 계획과 운영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결산은 박근혜 정부의 적폐 예산 집행 실태와 부자 감세 기조 유지로 인한 국가재정 파탄 등에 대한 실태를 집중적으로 규명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정교과서 정책 공부에 쓰인 예비비나 문화융성, 또 창조경제, 새마을 ODA 등 일명 박근혜표 예산들에 대해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예산, 방산비리 사업 및 해외 에너지 자원개발 사업의 집행 실태도 낱낱이 파헤쳐보고 보수단체에 대한 편향적 지원에 관해서도 관심 있게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적 근거가 없었던 사업이나 유사 중복 사업 등에 대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또한 연례적 불용이나 낮은 집행률, 또 과다 이원이나 과다 전용 사업들을 촘촘히 걸러내 국민 열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공개 발언 있겠습니다. 우리 서영수 부대표의 현안 발언 있겠습니다. 네. 일자리 부대표 서영수입니다. 고령층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4일 통계청에서 2017년 5월 기준 고령층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통계청은 1년에 한 번씩 55세부터 79세까지 고령층에 대하여 그들의 취업, 실태와 구직활동, 연금 수령 등을 따로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보면 고령층은 지난 1년 사이에 52만 명이나 늘어나 1292만 명에 이르고 이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난해보다 1.1%포인트 올라 56.2%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특별히 높을 뿐 아니라 매년 그 수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평균의 2배를 넘고 배움 등 두 번째로 높습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는 사회적으로는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막고 개인적으로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 시간 활동을 계속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강조되어야 하겠지만 경제활동 참가의 동기나 그 활동 내용을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고령층 중에서 공적 연금이든 개인 연금이든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은 전체 45%에 불과하고 연금 수령자의 평균 수령액은 월 52만 원, 월 25만 원 미만 연금 수령자가 전체 연금 수령자의 절반입니다. 고령층이 일터를 찾아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다시 확인된 사실은 고령층이 처한 노동시장 현실이 너무 엄혹하다는 것입니다. 고령층이 계속 일하고 싶어하는 연령은 평균 72세까지인데 그들이 주된 직장, 즉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두는 연령은 평균 49세입니다. 주된 직장에서 밀려나 은퇴할 때까지 20년 이상을 고령층은 노동시장의 변방에서 노동시장의 워터피플로서 일자리를 찾아다녀야 합니다. 대부분의 힘에 버거운 단순 노동자들 만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고령층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신중년 맞춤 정책을 통해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상향, 노인 일자리 확충, 희망퇴직 나눔 금지, 일자리 매칭 시스템 구축 등 전직 재취업 지원 강화, 사회공헌 일자리 확대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고령층, 신중년층이 우리 사회의 짐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힘이 될 수 있는 다 같이 노력해야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조금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7월 27일이 정전협정 6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64년 전에 남과 북은 동족상제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매우 많은 분들이 희생됐고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남과 북에 매우 아픈 상처를 남겨놓고 있고 이산가족분들의 아픔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께서 베를린에서 여러 가지 평화에 관련된 구상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항구적 평화 체계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 지도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구상입니다. 지난 64년간 지속된 정전협정 체제를 이제 종식시키고 한반도의 평화협정을 반드시 체결해야 됩니다. 핵과 미사일이 단기적으로 안보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북한의 발전에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북한이 그리고 북한의 지도부가 직시해야 될 현실입니다. 남북 간의 대화에 즉각 나서주기 바랍니다. 남북 대화의 문은 열려 있고 남북 대화에서 모든 의제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군축도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긴장을 높이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남과 북이 마음을 열고 대화하며 한반도의 평화의 길을 반드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구상은 열려 있습니다. 북한이 동참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이 오전까지 사실은 대화 재개의 시한이었는데 아직 12시까지 오전이면 한 2-3시간 남아있기 때문에 북이 꼭 응답을 해주기 바랍니다. 또 이 시한이 아니더라도 북한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남북 대화에 응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대북 특사를 물론이고 다양한 형태의 남북 대화를 열 수 있는 채널을 총가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흔히 전쟁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자들이 결정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싸우다 희생입니다. 맞죠? 정치인들이 결정하고 국민들이 싸우다 희생됩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전쟁을 결정하고 젊은 사람들이 나가다 싸우다 희생됩니다. 그리고 주로 남자들이 전쟁을 결정하고 그 직접적인 희생을 여성들이 봅니다. 가난한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가장 큰 희생을 보는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을 막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응해줄 것을 바라고 우리
우리 정부도 모든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미국에게 군사적 옵션은 옵션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결코 군사적 옵션은 옵션이 아닙니다. 한반도의 전쟁은 그리고 군사적 수단은 결코 반대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미국도 지난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 정신이 남북 대화에 있어서 우리에게 당분간은 대북 정책의 주도권을 인정을 한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고 뒷받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